스위스를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신용카드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엄중 문책을 지시했습니다. 금융기관 경영진을 넘어서 금융당국 수장인 신재윤 금융위원장까지 문책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대책을 내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사 편의 위주로 돼 있는 과도한 정보 요구 관행을 뜯어고치는 게 핵심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뱅킹에서 사기 피해를 막는 ARS 전화 인증 수단이 뚫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실제 가능한지 확인해봤습니다. 고병환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된 전북에서 의심 신고가 추가로 접수돼 확산 여부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감염 농장의 오리가 도축장으로 유출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도로에 내린 눈이 밤사이 얼어붙으면서 도로 위에 복병으로 불리는 블랙아이스가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눈 또는 비가 온 다음 날 새벽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눈길보다 6배나 미끄러운데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어제 내린 폭설은 식초 수준의 산성눈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체 흡수가 되어서 호흡기나 눈, 피부 등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예비주의보마저 잇따라 발령되고 있어서 피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로 다가온 명절 귀성길은 설 하루 전인 30일 오전에, 귀경길은 설 당일 오후에 정체가 가장 극심할 걸로 보입니다. 이번 설 연휴에는 2,700만 명의 대이동이 예상됩니다. 30대 주부가 딸의 아토피 증세가 악화된 건 내 탓이라며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잘못된 의학 정보의 위험성 취재했습니다. 짝퉁 조기로 알려져 있는 부새가 중국 상인들에게 한 마리에 81만 원의 고가에 팔렸습니다. 부새는 몸 색깔이 황금처럼 노래서 중국에서는 부자를 상징하는 명절 선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리비아에서 납치된 코트라 무역관장 한석우 씨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비상대책반은 한 관장 석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뉴스 볼 시간, 친절한 노티소리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번엔 대책 짚어보겠습니다. 카드사들 피해 보면 보상해 주겠다고 발표했지만 알고 보면 이미 약관에 있는 것 같고 생색만 냈을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이게 무슨 대책이냐 비판이 거센데요. 정부는 내일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정현 기자입니다. 금융당국과 카드사는 금전적 피해액을 모두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고객님께 피해가 발생한다면 시기를 막론하고 반드시 전액 보상하겠습니다. 하지만 카드 위변조에 따른 부정 결제 등은 지금도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카드사 부실 대책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정부는 오늘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내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사 편의 위주로 돼 있는 과도한 정보 요구 관행을 뜯어 고치는 게 핵심입니다. 카드를 해지하면 반드시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보를 유출한 금융사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고 유출 당사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신뢰가 생명인 금융권에서 최악의 금융보안 사고가 발생한 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금융당국은 처벌도 강화해 현직은 물론 정보가 유출된 지난해 6월 당시 경영진도 문책할 방침입니다. 카드 3사와 코리아 크레딧뷰로, 한국 SC은행과 한국 시티은행 전 현직 임원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네, 오늘도 카드사마다 카드를 재발급하거나 해지하려는 고객들이 몰리면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아예 문제된 카드를 모두 다 재발급해버리는 게 나을 것도 같은데 안 하는 걸까요? 못 하는 걸까요? 조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도 카드사 고객센터에는 번호표를 뽑을 수도 없을 만큼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ARS 모든 서비스가 지금 잘 안 돼서 번호표 자체가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 뭐 진퇴양난이지. 카드사에서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 이쯤 되면 카드를 일괄적으로 재발급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까지 노출된 롯데와 농협카드는 재발급을 받아야 안전하다는 지적입니다.
모든 유출 당사자들을 피해자로 간주해서 카드를 재발급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카드 전면 재발급은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발급을 하려면 일단 개인 동의를 거쳐야 하고 기존 카드에 연결된 자동이체가 끊기는 등 혼란을 더 키울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 장당 5,000원 정도인 교체 발급 비용도 부담입니다. 하지만 직접 찾아가도 기약이 없고 홈페이지와 ARS 전화도 먹통인 상황. 다시 제가 재발급을 해서 나눠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렇게 번거롭게. 혼란과 불편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틀 동안 카드 3사의 재발급과 해지 신청 건수는 100만 건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MBC 뉴스 조현용입니다. 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보안 방식 중에 그래도 현재로선 가장 강력하다는 게 휴대전화로 재확인하는 ARS 인증입니다. 그런데 취재해보니까 ARS 보안도 뚫릴 수 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양효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ARS 본인 인증 서비스입니다. 300만 원 이상을 이체하면 전화가 걸려와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ARS 인증 없이 돈이 빠져나갔다는 은행 고객들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ARS로 전화가 많이 와서 본인이 안 눌렀다고 주장을 하는 그 신고는 좀 있었어요. 실제 가능한지 보안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금융정보를 입수한 뒤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악성 앱을 깔도록 유도합니다. 300만 원 이체를 요청하자 고객 전화로 들어와야 하는 ARS가 엉뚱한 휴대전화로 돌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본인 인증을 누르자 순식간에 300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원래 전화기에는 문자 하나 오지 않아 언제 돈이 빠져나가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악성 코드를 통해서 추가적인 인증 수단을 무력하거나 우회하는 수법이 위험성이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사의 정보 유출로 맞춤형 스미싱이 가능해진 상황. 보안업체 전문가들은 전화가 왔을 때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식 등을 이용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효걸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 화나고 불안하죠. 이미 집단 소송이 시작됐고요. 앞으로도 줄줄이 이어질 기세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소송까지 가도 거의 보상받지 못했는데 이번엔 좀 다를 거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장밀 기자가 보도합니다. KB국민카드와 롯데, 농협 등 3개 카드사의 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인터넷 카페입니다. 집단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회원들이 벌써 1000여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중국인 해커에 의해 무려 2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옥션 사건. 옥션을 상대로 2만여 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옥션 측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2008년 GS 칼텍스에서는 주유 보너스 카드 발급 시 수집한 고객 1,100여 명의 정보가 유출됐지만 유출된 정보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역시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반면 2006년 국민은행의 경우 복권 관련 안내 메일을 보내며 회원 3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실수로 첨부했는데 명백한 실수라는 게 인정돼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우리 판례가 정보관리자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정보를 관리하는 데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고 정보 관리에 대해서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번 유출 사건의 경우도 카드사들의 과실이 얼마나 인정되느냐가 관건인 셈입니다. 정보 유출 건수만 1억 건이 넘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이제 초미의 관심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가 발생하느냐인데요. 검찰은 다행히 아직까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전국 지방검찰청에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따른 2차 피해 관련 범죄 정보를 집중 수집하라고 특별 지시했습니다. 유통 기미가 보이면 즉시 수사력을 집중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은 아직까지는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대출 광고업자 등에게 유출된 자료는 모두 압수했고 범죄 당사자들도 모두 구속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들의 친인척 등에 대한 컴퓨터와 계좌 추적도 마친 상태입니다. 검찰은 현재로선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떠돌거나 또 다른 유통업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은 낮다면서 국민 불안이 큰 만큼 만약의 유출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재영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AI 의심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면서 주춤하는 듯했던 조류 독감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감염 농장의 오리가 도축장으로 유출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북 고창과 정읍의 농장 두 곳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의심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시료를 채취하고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이미 오리 농장 4곳이 고병원성 AI로 확인된 가운데 예방적 살처분한 농가를 포함해 의심 농가는 6곳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셔갖고 얘기했는데 그냥 한 30마리 정도 조사 의의를 하시더라고. 지금까지 접수된 의심 신고가 모두 고병원성 AI로 확진되면서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AI 신고가 들어온 지 사흘 만에 또다시 의심 신고가 들어온 것인데요. 이곳 정읍농장은 AI 확진 농장 반경 3km 안에 있어 예방적 살처분이 결정됐습니다.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의 오리 수천 마리가 정부의 이동중지 명령 바로 전날 유통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7일 전북 부안의 농장에서 오리 수천 마리가 나주의 도축장으로 반입돼 가공됐다며 해당 도축장을 임시 폐쇄하고 오리 제품을 폐기하는 한편 함께 가공된 다른 농장의 오리 제품도 회수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이제 관심은 AI가 전국으로 확산되느냐 아니면 막을 수 있느냐에 쏠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2, 3일이 확산 여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오늘 추가 의심 신고가 들어온 전북 고창의 오리 농장은 당국의 방역대를 벗어나 있습니다. 하지만 확산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존 위험 지역과 추가 발생 지역의 주인이 같아 이미 감염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겁니다. 신고는 됐지만 이동 통제 하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이 AI의 추가 확산이다라고 의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류 인플루엔자의 잠복기가 최대 21일이라는 점은 방역 당국이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지난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의 경우 최초 발생 이후 9에서 10일째에 의심 신고가 가장 많이 쏟아졌습니다. 21일 안에 대부분의 신고가 몰렸지만 최장 넉 달이 지나 뒤늦게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최초 의심 신고가 들어온 지 오늘로 6일째. 앞으로 3에서 4일 사이 추가 의심 신고 규모가 확산을 판가름할 중요한 변수입니다. 여기에 AI 감염의 주 원인으로 지목된 철새의 하루 활동 범위가 30에서 40km로 넓다는 점. 또 제주에서 발생한 오리 폐사의 AI 감염 여부도 중요 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오늘 전국 확산을 최대한 막기 위해 살처분 범위를 현행 500m에서 3km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가창오리의 떼죽음으로 이번 AI 유입 경로가 철새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국 철새 도래지마다 방역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의 서산 천수만에서는 광역 살포기를 동원해 물가에서 노니는 철새를 향해 연신 소독약을 살포합니다. AI에 감염된 가창오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전남 해남의 고천암호에서도 들녘에서 먹이를 찾는 철새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방역 활동이 벌어졌습니다. 경남의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인 주남 저수지와 창녕 우포늪도 비상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5회, 6회 정도 방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탐조 전망대에는 소독 발판이 설치됐고 밤낮으로 철새를 관찰할 감시원도 배치됐습니다. 철새 도래지 인근의 닭과 오리 사육 농가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승들이 농장 근처에 접근할 수 없도록 그물망을 친다든가 차단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갖고 지금 농장 근처로 오는 것 자체를. 철새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활동 범위가 워낙 넓은 데다 먹이를 찾아 이동 경로를 바꾸는 경우도 많아 당국이 방역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한편 제주에서도 죽은 오리가 잇따라 발견돼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철새 도래지를 지나는 올레 코스도 잠정 폐쇄됐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도 구자읍 종달리 철새 도래지 부근 하천에서 청둥오리 10여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이곳에서 2km가량 떨어진 하두리 해안에서도 폐사한 흰뺨 검둥오리 1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청둥오리와 흰뺨 검둥오리는 제주를 많이 찾는 철새지만 집단 폐사는 이례적입니다. 독극물 말고 그냥 질병이나 일반 질병에 의해서 폐사한 경우가 하나 두 개씩 나타났지만 이렇게 집단적으로 죽은 적은 없었습니다. 제주도는 오리가 죽은 원인이 AI 감염에 의한 것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사체를 수거해 검역 당국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폐사한 오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지고 갔다는 주민들의 진술에 따라 경찰이 이들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독극물에 의한 폐사와 AI 감염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발견 장소에 대한 출입 통제와 함께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또 철새 도래지를 지나는 제주 지역 4군데 올레 코스도 잠정 폐쇄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오늘 강원 영동 지방엔 30cm 가까운 눈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양이라서 도로가 마비되는 등 주민들 불편이 컸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강원도 고성과 주문진에 30cm, 강릉과 삼척에 각각 27cm와 23cm의 폭설이 내리면서 영동 지방이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언덕길을 오르는 차량은 헛바퀴만 돌고 차량들은 전조등을 켠 채 엉금엉금 기어갑니다. 주민들은 치워도 쌓이는 눈이 원망스럽습니다. 눈 너무 많이 와서 갑자기 일이 많이 오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는데. 국도 7호선 강릉 즈무 구간은 아예 마비돼 1km 넘게 양방향으로 차량이 멈춰섰습니다. 원 도로를 뚫어놔야지 길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1시간 동안 있어요? 1시간이 넘죠. 1시간이 넘어 지금 여기 있는지. 눈길에 처박히고 수많은 차량들이 미끄러지면서 돌아버려 제설 차량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폭설이 내리고 월등장군 같이 한 차량이 많다 보니까 또 병력 혼상이 되니까 사고가 발생한 지 2시간이 넘어서야 제설차가 투입돼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상간 마을을 잇는 시내버스 10개 구간은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어제 저녁만 해도 5cm 이하였던 예상 적설량이 30cm에 가까운 폭설로 변하면서 기상청을 당황케 했습니다. 강원도는 1000여 명의 인원과 700여 대에 가까운 장비를 동원해 긴급 제설 작업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홍병춘입니다. 어제 내린 눈이 하루 사이에 많이 녹았지만 방심하고 쌩쌩 달렸다가는 이처럼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도로 위의 복병, 블랙아이스 때문인데요. 낮 동안 녹은 눈이 아스팔트 표면에 작은 틈새에 스며든 뒤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 얇게 얼어붙어서 만들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살얼음이라서 운전자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눈이 다 녹은 도로지만 차가 미끄러지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브레이크도 잘 듣지 않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 위의 복병, 블랙아이스 때문입니다. 한 달 전 전북 완주에서 일어난 43중 추돌 사고를 비롯해 최근 잇따른 빙판길 교통사고는 블랙아이스가 주범으로 꼽힙니다. 그냥 뒷공무니가 돌아버리더라고. 다 녹은 줄 알고 이제 평소 도로에는 다 말라 있으니까 거의. 낮에 눈이 녹았던 도로지만 밤이 되면서 얇은 얼음막, 블랙아이스가 다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눈 녹은 물기가 도로에 스며들었다가 밤새 얼어붙으면 부피가 팽창해 도로 위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블랙아이스 도로에선 마찰 계수가 0.05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 도로보다 최대 14배, 눈길보다도 6배 더 미끄럽습니다. 눈길과 달리 잘 보이지도 않아 운전자의 방심까지 부릅니다. 그래서 눈길보다 빙판길 사고가 2배 많고 사망자 수는 3배 많습니다. 산 모퉁이 저수지 부근 해안도로 터널이 끝나는 지점에서 눈 또는 비가 온 다음 날 새벽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8도, 이천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면서 전국 곳곳에 블랙아이스가 만들어질 위험성이 큽니다. 아침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는 금요일까지는 빙판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도 곳곳이 빙판이어서 주민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119에 접수된 낙상 사고가 서울에서만 200건이 넘었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서울 금천구 주택가 골목. 택배차가 계속 헛바퀴를 돌면서 힘겹게 올라갑니다. 눈은 미리 치워놨지만 밤사이 살얼음이 끼면서 골목은 온통 빙판이 됐습니다. 과당 자빠지지는 않을까 엉금엉금 발길을 옮기고 등산용 스틱을 챙겨 나온 주민도 눈에 띄었습니다. 굉장히 불편했어요. 미끄러워가지고 제대로 넘어질 뻔한 게 한두 번도 아니어가지고. 또 다른 주택가 이면도로 역시 곳곳이 빙판이라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으며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아이 불편해지. 단장 치고 간신히 다니는 걸 뭐 여기저기 골러가지고. 집배원은 빨리 우편물을 배달할 수 없어 속이 탑니다. 좀 많이 좀 힘들죠. 이륜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고 까딱하면 넘어지니까. 빙판길에 넘어져 다치는 일도 속출해 눈이 오기 시작한 어제 새벽부터 오늘 아침까지 119에 접수된 낙상 신고가 서울에서만 202건이나 됐습니다. 소방방재본부는 빙판길에서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평소보다 보폭을 줄여 걸어야 하고 넘어져 다쳤을 때 무리하게 일어나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바로 119를 부르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쌓여있는 눈 함부로 만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미세먼지 같은 오염물질과 결합해서 강한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인데 피부에 좋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나 강한 산성인지 조국현 기자가 리트머스 종이를 대봤습니다. 어제 서울을 하얗게 덮었던 눈. 곳곳에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산성과 염기성을 알려주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갖다 대봤습니다. 곧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붉게 변한 정도는 오렌지 주스에 가져다 댔을 때와 비슷했고 중성인 물에 댔을 때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어제 서울에서 실제로 측정한 눈의 산성도는 오전 8시 기준 평균 pH 3.9에 달했습니다. 이 정도면 여름철 비보다 산도가 훨씬 높은 것은 물론 식초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눈의 경우 표면적이 넓어 오염물질이 더 잘 달라붙기 때문에 산성비보다 위험합니다. 가덕연료 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항산염이라든가 질산염들이 배출량이 증가를 해서 대기 중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특히 외부 자극이 원인인 알레르기 질환, 즉 천식이나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겐 과민 반응을 일으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피 질환이 있는 경우엔 모공세포에 영향을 줘 모발을 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인체 흡수가 되어서 호흡기나 눈, 피부 등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눈을 맞으면 깨끗이 씻어내고 특히 내리기 시작할 때의 눈은 산도가 높아 피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산성눈, 몸에만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자동차 역시 특히 제설제인 염화칼슘까지 결합하면 부식이 빨라집니다. 다들 걱정돼서일까요? 오늘 세차장마다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세차장. 내린 눈이 그대로 쌓여 얼어붙은 차량들이 세차를 기다리며 줄지어 서 있습니다. 또 다른 곳도 마찬가지. 겨울에는 여간에선 붐비지 않던 세차장이 오늘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습니다. 산성눈이라고 들었거든요. 차 하부에 밑에 많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산성눈이 내렸다는 소식에 카센터에도 어제 오늘 자동차 성능에 문제가 없는지를 묻는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평소보다 40% 정도 는 것 같고요. 염화칼슘이나 수분 때문에. 어제처럼 식초와 맞먹는 강한 산성눈과 제설제로 쓰인 염화칼슘은 자동차 성능과도 직결될 수 있습니다. 산성눈과 염화칼슘이 철과 만나면 부식 속도를 빠르게 하는 촉매제로 작용합니다. 염화칼슘 자체는 차의 부식 정도를 일반 소금보다 몇 배 가속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제설을 위해 서울에 뿌려진 염화칼슘은 모두 7,900톤. 전문가들은 눈 온 날 운행한 차량은 가급적 빨리 세차하는 게 좋고 특히 염화칼슘에 많이 노출된 차체 하부도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이번엔 일주일 남은 설 연휴 교통 상황 전망해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작년보다 더 막힐 것 같은데요. 어느 날 어느 구간이 많이 막힐지 민준현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고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2,770만 명입니다. 지난해 설보다 30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하루 평균 554만 명이 민족 대이동에 나섭니다. 귀성객이 가장 몰리는 날은 연휴 첫날인 30일 오전, 10명 중 4명이 고향으로 출발합니다.
귀경길은 설 당일인 31일 오후가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성 소요 시간은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8시간, 광주까지는 6시간 50분이 예상되는 등 전체적으로 지난해 설보다 20-30분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출발 전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교통정보 스마트폰 웹을 이용하여 교통상을 파악하여 혼잡 시간대를 피하시면 설 연휴를 해외에서 보내는 새로운 풍속도를 반영하듯 이 기간 동남아 등 여행 지역 상품은 이미 예약이 마감된 상태입니다. 이번 설 연휴는 작년과 좀 달리 하루 더 길기 때문에 이 전체 수요의 약 한 90%가 이 단거리 지역에 집중. 특히 설 이후 5월까지는 사실상 연휴가 없어 이번에 해외로 나가려는 여행객은 24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민준현입니다. 수년간 치료해온 딸의 아토피 피부염이 점차 악화되는 것을 비관한 어머니가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부산의 한 주택에서 30대 여성과 8살 된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이 남긴 유서엔 5년 넘게 치료해온 딸의 아토피 증세가 악화된 데 대한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의 아토피 증세가 5개월 전부터 심해지자 스테로이드제 연고를 발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제 연고를 사용한 뒤 아토피가 더 번지고 딸이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고통이 커지자 잘못된 치료 방법이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자책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폐라든가 얼굴에다가 어떤 후유증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이 딸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이번 비극은 인터넷 등에 떠도는 잘못된 의학 정보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사 진료 없이 이런 정보들에 의존하면 자칫 병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김장훈 기자입니다. 아이 어머니는 유서에서 스테로이드제 연고를 과다 사용해 딸이 쿠싱 증후군에 걸렸다고 자책했습니다.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쓰면 비만에 손발이 가늘어지는 등의 증상을 보이는 쿠싱 증후군에 걸릴 수 있다는 주변 사람과 인터넷의 정보를 믿은 겁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제는 아토피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약물이고 과다 사용에 따른 쿠싱 증후군도 1살 미만 영아에게서만 보고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전문의들의 의견입니다. 정확한 처방과 그리고 신중한 지시 하에 사용이 된다면 아토피 피부염의 호전에 매우 도움이 되고 실제 인터넷 정보만 믿고 어깨 통증을 50견으로 자가 진단했다가 증상이 비슷한 어깨 근육 파열로 밝혀져 수술을 받거나 겨울철 손저림 증상을 가볍게 보다 터널 증후군 진단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정보일 뿐이고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전문의를 통해서 아무리 다양한 정보가 넘치는 인터넷 시대라 하더라도 질병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건 위험할 수 있다고 의료계는 지적합니다. MBC 뉴스 김장훈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직 위원이 트위터에 박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추락해 사망한다는 듯한 내용을 리트윗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천연우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교양특위 임순애 위원이 트위터에 퍼나른 글입니다. 경축, 비행기 추락, 박균의 즉사라고 적힌 피켓을 든 사진과 함께 무한 리트윗해서 청와대까지 보내자는 내용입니다. 박균혜는 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임 위원은 이것이 지금 국민의 민심이라는 또 다른 내용의 글도 리트윗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지 정당이 달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국가를 위해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에게 저주를 퍼붓는 비상식적인 인사가 어떻게 방송을 심의하겠느냐면서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국가 원수에 대해서 저급한 저주와 능멸의 멘트를 퍼붓는 것도 이 정도면은 막말 정도가 아니라 저주의 주문입니다. 임 위원은 집회에 갔다가 오면서 사진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리트윗한 실수였다면서 불편하게 느꼈다면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임 위원은 과거에도 박근혜 사퇴, 박근혜와 아베를 같은 사람이라고 풍자한 만평 등을 트위터에 올린 바 있습니다.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규탄 집회를 열고 임 위원의 사퇴를 촉구한 가운데
방통심의위는 모레 전체 회의에서 임 위원을 물러나게 하는 해촉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천현우입니다. 부세 하면 짝퉁 조기로만 알려져 있죠. 그런데 제주산 부세가 마리당 81만 원에 팔려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기보다도 몇 배나 비싼 값인데 이유는 바로 중국에서의 인기 때문입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에서 부의 상징인 골드바는 흔히 부세 골드바로 불립니다. 물고기를 뜻하는 고기어자와 부유하다고 할 때 유자가 중국어로 발음이 같은 데다 몸 색깔까지 황금처럼 노란 부세는 받는 사람에게 부자가 되라는 의미가 있어 춘제 선물로는 최고로 칩니다. 중국인들이 부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를 찾으면서 한림수협 경매장에서는 50cm의 부세 10마리들이 한 상자가 81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작년에 569만 원 했었는데 더 많은 상인들이 이거를 찾는 바람에 원래 810만 원까지 갱신된 것 같습니다. 마리당 81만 원인 셈인데 부세 7상자를 판 어미는 한 차례 마라도추러로 5천여만 원을 벌었습니다. 짝퉁 조기로 취급받던 부세는 최근 2, 3년간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랐습니다. 매년 설 명절이 되면 소비자 지혜로 통해왔던 값싼 부세와 참조기 구별법이 이제는 무색해졌습니다. 어민들은 예전엔 참조기를 잡는 김에 덤으로 부세를 건져 올렸지만 최근엔 전문적으로 부세만을 목표로 한 출어가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각계 전투냐, 연대냐. 경우에 따라서 어느 한쪽은 치명타를 잇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야권 주도권을 둘러싼 한판 승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 뉴스플러스에선 조영익, 현어섭 두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호남 민심의 중심으로 불리는 광주의 한 재래시장.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 선거철이나 다름없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최근 민주당은 대표 비서실장과 대변인은 물론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호남 출신으로 교체하면서 한 달 새 광주를 2번이나 찾았습니다. 민주당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호남의 뜻을 외면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텃밭인 호남을 공략하는 안철수 바람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절박한 모습입니다. 안 의원 측은 지난 한 달간 호남을 3번이나 찾았고 광주에서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낡은 사고와 체제를 이곳 호남에서부터 과감하게 걷어내 주십시오. 사람 빼가기, 철새 정치인들 모으기, 청산해야 할 9세대 정치. 양측의 비난 발언은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신당에 참여하는 인사들은 거의 민주당에서 실패한 사람, 그리고 기웃 주변 세력이기 때문에 새 정치에 어울리지 않는. 민주당은 제2세대 정치를 아직 극복을 못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2세대 정치가 끝났죠. 왜냐? 국민의 지독한 불신을 받고 있는 것 자체가 그걸 입증하는 겁니다. 호남을 놓고 지키려는 민주당과 공략하려는 안철수 의원 측의 명운을 건 수싸움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일단 최근 조사들을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10%대로 나타납니다. 아직 출범하지 않은 가상의 안철수 신당은 20에서 30%, 민주당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최대 지지 기반이었던 호남에서조차 민주당은 안 의원 측에 뒤지고 있습니다. 호남 지지율 하락 원인 중 하나는 민주당 내 친노 세력에 대한 반감이라는 분석입니다. 친노에 대한 반감이 결국 안철수 신당이 다양한 세력으로 느껴지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총선과 대선에서 패한 민주당은 지방선거 승리가 절박한 만큼 안철수 신당으로 인한 분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분열의 정치는 독선과 독주를 방조하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패배로 내모는. 안철수 의원은 양보론까지 거론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물밑 거래 정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지만 안 의원은 오늘 3월 창당 뒤 6월 선거 때 17개 광역단체 후보를 모두 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옳았음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누구를 영입할지, 누가 출마할지 정해지지 않았고 영입에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선거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야권 연대로 손잡는 모습보다 주도권 싸움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국민적 명분이 좀 약한 거죠. 실력껏 한번 붙어봐서 누가 더 센지 한번 보자. 하지만 먹느냐 먹히느냐 치열한 싸움을 해도 3자 구도로는 힘들다는 판단이 서면 최소한 지역별, 후보별 연대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다수의 전망입니다.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리비아에서 납치된 한서구 코트라 무역관장이 일단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현재 한서구 무역관장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신변 안전 확인 시기와 방법은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개할 수 없으며 정치적 목적의 테러라고 예단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비상대책반과 코트라 파견팀은 리비아 측의 공식 비공식 채널을 동원하면서 납치 사건을 경험했던 국가들의 정보 협조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랍된 분을 가능한 한 조기에 속히 무사히 귀환시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리비아 현지에서는 납치범들은 트리폴리에서 활동하는 소규모 민병대이고 비밀리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도심 항공권에서 대낮에 납치를 감행하는 과정을 보이고 상부 및 상위 조직의 지시를 받고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목적뿐 아니라 경제적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한 관장이 무사하다는 정부의 공식 확인이 나옴에 따라 납치 세력과의 직간접적인 접촉 등 협상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준입니다. 스위스는 대학 진학률이 30%에 불과하지만 세계적인 첨단 기술 강국이죠. 그 바탕엔 탄탄한 직업 교육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스위스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이 직업 학교를 찾았습니다. 스위스에서 박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브루크할터 스위스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창조경제 협력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스위스는 세계적인 기초과학 강국이고 또 한국은 IT와 응용 기술이 발달한 나라라서 양국의 협력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을 스위스에 연수시키는 등 스위스의 강점인 직업교육 분야의 교류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베른에 있는 직업학교를 직접 방문해 중학교 졸업 이후 매주 3, 4일은 견습회사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도 만났습니다. 창조경제를 잘 실천하기 위해서도 구현하기 위해서도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공동연구를 위한 정보 교환과 중소기업 간 제3국 공동진출, 양국 근로자들의 사회보장보험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협정들도 체결됐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다보스로 이동합니다. 베른에서 MBC 뉴스 박성준입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서비스 기업 구글, 또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 이 잘 키운 벤처 기업 하나는 해당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반가운 소식인데요. 지난해 국내 벤처 기업에 투자된 돈이 1조 3,800억 원으로 지난 2001년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벤처 투자 규모는 이 벤처 붐이 일던 지난 2000년 2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뒤 내리막을 걷다가 2010년부터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받은 업체도 이 755곳으로 전년보다 10%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IT와 생명공학을 중심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올해도 10% 정도 투자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립박물관의 수장고가 부족해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대학박물관에 맡겨놓은 국가문화재가 40만 점이나 됩니다. 이 가운데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금동제 장식을 비롯해 모두 80점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허술한 국가유물관리 실태, 문화재청 자료를 단독 입수해 보도합니다. 먼저 공보영 기자입니다.
미륵사지 석탑으로 유명한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 수장고. 국가사적 150호인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철기와 토기, 기와 등 백제시대 유물 19,000여 점이 쌓여 있습니다. 국립박물관 수장고가 부족해 전시관에서 대신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전시관에 있던 미륵사지 금동제 장식 4점 가운데 한 점이 지난 2011년에 사라졌습니다. 다른 박물관으로 옮겨 전시회를 하고 다시 가져왔는데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누락이 됐는지 하여튼 저도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여기는 체크는 돼 있고 와서 보니까 없고. 경주 한 사립대학 박물관. 지난해 정부가 맡긴 국가기속 문화재를 19점이나 분실했습니다. 통일 신라시대 서민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74cm 높이 대형 토기, 철기시대 무기인 철부 등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없는지. 저희도 수장고를 몇 번 뒤지고 이렇게 해도. 또 다른 국립대학 박물관 역시 고려와 조선 초기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구리 숟가락 등 15점을 분실했다고 문화재청에 신고했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만 지자체 전시관 8곳과 대학 박물관 14곳에서 국가기속 문화재 80점이 실종됐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기다가 실수로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누가 몰래 훔쳐갔을 수도 있지만 박물관과 문화재청 모두 왜 문화재가 사라졌는지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공보영입니다. 문제는 이뿐 아니라 훼손된 문화재들도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국보나 보물급은 아니라지만 그래도 나라의 유물인데 왜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건지 이어서 김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희궁 숭정전터에서 1993년에 발굴된 조선 후기 기와. 그런데 아랫부분이 사라졌습니다. 기와를 발굴한 사립대학 연구소가 깨진 기와를 붙여서 보관해오다 아랫부분을 잃어버린 뒤 훼손 신고를 하고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넘긴 겁니다. 경기도의 한 민간 연구소. 조선시대 삼배를 자를 때 쓰던 칼인 국가문화재 삼도자를 위탁 보관했는데 지난해 갑자기 유물 끝부분이 부식돼 떨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주의 깊게 하고 이제 온전하게 해갖고 하는 게 저희 뭐 책무긴 한데 좀 그런 거 좀 간과한 게 저희 실수죠. 지난 5년간 대학 박물관과 민간 연구소 등에서 훼손된 국가 귀속 문화재는 모두 33점.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심지어 분실해도 별다른 제재나 처벌은 없습니다. 미륵사지 금동제 장식을 분실한 전시관이 정부에 낸 변상금은 100만 원. 신라시대 토기를 분실한 대학 박물관은 50만 원. 경희궁 기와를 깨뜨린 대학 연구소는 단돈 10만 원만 물어냈습니다. 국민의 사실 소중한 자산인 만큼 국가가 다른 기관에 맡겨놓고 지원도 안 하면서 형식적으로 감독만 하는. 문화재청은 해마다 출토되는 유물이 15만 점에 달해 다 맡아 관리하기 어렵다며 국가 문화재를 많이 보관하고 있는 박물관부터 우선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나라입니다. 이란이 핵 프로그램 중단 조치를 시작하면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경제 제재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박범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는 20% 농축 우라늄 생산을 중단하고 이미 만들어 놓은 우라늄도 연료용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해외에 묶여있는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 42억 달러를 단계적으로 풀어주고 교역 중단 조치도 해제하는 것으로 화답했습니다. 이란은 핵 포기의 대가로 우리 돈 7조 원대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خیلی خوشحالم اگه به توافق برسن اگه تحریما برداشته بشه برای قشر من کارگر برای ملت 우리나라도 연간 2,400만 배럴에 달하는 이란산 원유를 감축 없이 수입하고 이란의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길이 열리는 등 1,0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거둘 전망입니다. 미국에 의해 악의 축, 불량 국가로 지목됐던 이란이 핵 포기를 고리로 국제사회와 대화하며 경제적 이득도 얻게 됨에 따라 이제 시선은 북한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과 달리 핵무기 개발을 공언하며 핵실험까지 한 북한에 대해 미국은 당분간 대화보다는 압박을 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더 많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범수입니다. 요절한 가수 유재하의 1집 음반이 LP로 재발매됐습니다. 이런 옛날 노래뿐 아니라 최근에는 아이돌 가수들도 LP 음반을 내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돌아온 LP의 매력, 오유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긴 그대 눈빛은 1987년 음반이 발표된 지 26년 만에 LP로 다시 만나는 유재하 1집입니다. 녹음 원본과 비교해보면 LP는 원본과 길이가 같지만 CD는 원본보다 73초 깁니다. 소리가 좀 거칠어도 LP가 원본에 더 가깝다는 건데 악기 연주도 LP에서 더 생생하게 들립니다. CD는 일정 대역 밖에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LP는 더 낮은 저음과 더 높은 고음까지도 아날로그 상태에서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LP는 젊은 가수들에게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나온 지드래곤의 LP 음반은 하루 만에 8천여 장이 모두 팔렸고 2AM과 장기하도 LP 음반을 내놨습니다. (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음악을 LP로 들려주는 이른바 LP 카페에는 그 시절 추억을 되새기려는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편하네요. CD 듣는 거하고 LP를 듣는 거하고는 너무 마음에 와 닿는 게 틀리더라고요. 아날로그 시대에 대한 향수와 맞물려 LP 판매는 2010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고객층도 40, 50대에서 2030 세대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대표팀 골키퍼들에게 탄성이 높은 공인구에 빨리 적응해야 하는 지상과제가 떨어졌는데요. 정규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몸에 채운 고무줄을 골대에 연결해 순발력을 키웁니다. 두 개의 깃대 사이에서 중심 이동을 테스트하며 정신없이 공을 막아냅니다. 모든 훈련이 끝나고서도 골키퍼들만의 연습은 계속됐습니다. 이번 전지훈련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공인구 브라주카는 탄성이 높아 공격수들에겐 유리하지만 이를 막아야 하는 골키퍼들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공격수들이 더 정확하게 찰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더 좀 강하게 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열한 주전 경쟁을 벌이는 정성용과 김승규에겐 공인구 적응이 최대 과제입니다. 월드컵이라는 걸 욕심도 나게 되고 올해 이제 다시 시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월드컵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같이 한 팀으로 생각해서 지금 준비하는 중이에요. 공인구에 대한 감각을 키운 대표팀은 미국 LA로 이동해 오는 26일 코스타리카와 새해 첫 평가전을 치릅니다. MBC 뉴스 정규묵입니다. 스피드스케이팅의 모태범 그리고 이승훈 선수가 소치올림픽에서 4년 전 기적을 재현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데요. 박주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모태범은 이번 시즌 3차 월드컵까지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해 우리 선수단의 금메달 목표치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절치부심하며 반전을 노렸고 지난달 마지막 월드컵에서 500m와 1000m를 한꺼번에 석권하며 부활을 알렸습니다. 특히 1000m에서 올림픽 3연패에 도전하는 미국의 샤니 데이비스를 0.09초 차로 꺾으면서 기대를 높였습니다. 500m보다 1000m에 대한 약간 아쉬움이 항상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1000m를 꼭 잃어보고 싶은 생각이 아직도 너무 크게 있고. 장거리 간판 이승훈은 또 한 번 기적에 도전합니다. 세계 최강 네덜란드의 크라머가 건재하지만 자신과의 싸움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덜란드 한 수 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의식하는 건 없고 정말 비운 것 같아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빙상 대표팀은 이번 주 유럽으로 출국해 마지막 실전 점검에 나선 뒤 결전지 소치로 향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카우보이들만이 참가한 이색 스키 대회, 그 실력은 어땠을까요? 오늘의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죠. 강추위에 도로가 얼면서 이틀 새 서울에선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200여 건이나 발생했는데요. 내일 아침 출근길은 더 춥겠습니다. 오늘은 영하 10도 이하 지역이 경기 북부와 강원 일부 지방에서만 나타났지만 내일은 중부와 남부 내륙 지역까지 크게 늘어나겠고요.
기온도 장수 영하 15도, 철원 영하 14도, 서울이 영하 8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기 시작해 모레면 풀릴 전망입니다. 오늘 사라질 걸로 예상됐던 미세먼지는 종일 이어졌는데요. 내일 아침까지도 수도권과 중서부 지방에선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출근 시간엔 추위도 막을 겸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는 잦아들면서 대설특보는 해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에 머물고 있는 찬 공기 세력은 내일 낮부터 차츰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에는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오늘보다 2도에서 7도가 더 내려가서 서울 영하 8도, 철원이 영하 14도까지 내려가겠고요. 낮에는 대부분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 3도, 대구 5도, 부산 7도까지 올라가겠고요. 바람은 오늘보다 약해지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높게 일다가 차츰 낮아지겠습니다. 모레는 추위가 풀리면서 서울 낮 기온이 6도까지 껑충 높아지겠습니다. 이어서 세계 날씨입니다.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